AI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AI 영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런 두 가지 관점을 드리면서 대응이라는 관점으로 슬라이드는 많이 준비했는데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I를 한번 인공위성이 뭔가요? 인공위성이 사람을 닮은 위성입니까? 사람이 만든 위성입니까? 아티피셜 세틀라이트라고 하는 인공위성이 사람을 닮은 위성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위성이죠. 그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사람이 만든 지능일까요? 사람을 닮은 지능일까요? 사람을 닮은 지능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지능이겠죠. 그래서 그런데 왜 인공지능은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을 닮은 지능이라고 자꾸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티피셜이라는 단어는 휴먼 라이크가 아니라 휴먼 메이드의 뜻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또 싶습니다. 지능이라는 것은 성공적인 행동을 산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능하면 우리가 뭐 의식이 있고 추론을 하고 뭐 사고를 전개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현재 인공지능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챗GPT의 목적이 뭘까요? 챗GPT가 어떤 기계인지 아십니까? 챗GPT는 제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제목 자체가 오늘이 AI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AI 그리고 나서 AI의 영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데 챗GPT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챗GPT는 어떤 기계냐면요. n개의 단어를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번째 단어가 나오는 기계일 뿐입니다. 일단 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또 슬라이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 옛날에 인간이 어떻게 날리려고 했습니까? 새처럼 이렇게 날개를 퍼덕이면서 날리려고 했죠. 다 실패했습니다. 인간이 새처럼 난다라는 목적을 설정했을 때는 날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처럼 난다라는 목적을 폐기했을 때 오히려 인간은 고정익 날개로 날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그 목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 도구가 나왔을 때는 그것이 어떤 목적하에 만들어졌는지가 일단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아까 자꾸 이제 의인화한다는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국립각관에서 이 컴퓨터를 처음 봤을 때도 저는 이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 제가 컴퓨터를 몰랐으니까요. 근데 컴퓨터라는 걸 이해하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라는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고 운영체제라는 게 있고 프로그램 랭귀지가 있어서 그 언어를 배우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컴퓨터를 전혀 모를 때 이 안에 컴퓨터가 들어있는 것, 사람이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처음에 자동차를 처음 봤을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기가 평생 본 게 마차만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말이 없는 자동차가 이렇게 달리는 걸 보고 사람들은 그 안에 이렇게 말이 달리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처음에 텔레비전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예, 처음에 텔레비전을 본 사람들은 그 안에 조그만 그 작은 사람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보고 들은 과학적인 이해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은 뭔가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어떠한 그러한 인간과 같은 것이 인공지능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오해를 버려야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도 세우고 그 사회를 준비하고 개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AI를 사용 교육만 해가지고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문명의 자신을 투영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써여 있죠. 당시 문명이 흙에 대한 문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태엽이 나왔을 때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태엽에 비유하면서 태엽처럼 유한한 것이다.
인간은 태엽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인간은 자기가 만든 문명에다가 자기 자신을 투영하는 현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 조지 자카다키스의 In Our Own Image라는 책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인공지능이 사람이 될 수 있고 인간은 디지털하다라는 이런 유발 하라리식의 생각도 사실은 투영의 오류라는 거죠. AI를 의인화하거나 생물화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성 AI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생성 AI가 글자, 이미지, 동영상, 음악, 목소리 이런 걸 다 생성하죠. 이것의 원리는 뭐냐면 n개의 조각을 넣으면 n 플러스 1번째 조각을 생성하는 기계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만약 대한 독립하면 만세라고 바로 나오시죠. How are you 하면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나오시죠. 이게 뭐냐면 n개의 조각을 넣으면 n 플러스 1번째 조각이 나오고 다시 자기가 만든 n 플러스 1 조각을 다시 집어넣어서 n 플러스 2 이렇게 하다가 조각을 생성할 게 없을 때까지 생성하는 기계일 뿐입니다. 처음에 n개에 따라서 얘가 일을 하기 때문에 동조하고 창의성이 없고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인식은 뭐냐면 오늘 현재 이 n이 몇 개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철 교수님이 초청하셔가지고 서강대에서 한번 강연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이 n이 몇 개가 안 됐는데요. 현재 n이 40만 개입니다. 40만 토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AI 현재의 챗GPT는 40만 글자를 집어넣어서 명령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 명령의 길이가 매년 5배 정도로 증가 중입니다. 지지난주에 나온 제미나이 3.0은 100만 개의 토큰, 우리말로는 이게 글자입니다. 영어로는 한 토큰이 한 0.8 단어쯤 됩니다. 영어로는 한 80만 단어로 질문할 수 있는 기계고요. 제미나이 3.0은. 우리말로는 100만 글자로 질문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보통 챗GPT에 몇 글자를 넣어서 질문하시나요? 보통 한 30글자, 100글자 정도 질문 넣으시겠죠? 예, 그럼 얘는 참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100글자 정도 집어넣으시면. 얘는 몇 글자를 넣어야 좀 보통 느낌이 오냐면 수십만 글자를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도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난 3년간 AI한테 똑똑하게 뭔가 질문을 해야 된다 뭐 그랬는데 요즘은 질문을 잘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얘한테 컨텍스트를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정책을 만드시거나 하실 때도 그냥 몇 글자로 질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어떤 컨텍스트 하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를 얘한테 충분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AI는 아무리 앞으로 영원히 오류를 낼 것입니다. 아직도 완전 자율주행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계시죠? 예,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일부 웨이모나 이런 것들이 일부 지역에서만 다니지 완전 자율주행차가 아직 안 되는 이유가 AI가 오류를 내기 때문입니다. 수학적으로는 비선형 최적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오류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감을 가지고 오류를 찾아내는 것은 바로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 비판적 사고를 갖춰야 된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걸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거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높아지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데이터에 랜덤하게 구멍을 내가지고 그 구멍을 맞추는 게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AI가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GPT-5가 나왔습니다. 제미나이 3.0은 11월 달에 나왔죠. GPT-5가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대규모 언어 모델의 겨울이 올 것이다. 하지만 AI 응용의 봄이 올 것이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게 지난 한 광복절쯤에 쓴 글입니다. 왜냐? GPT-5가 엄청난 기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저 그랬거든요. 제미나이 3.0도 지금 막 사람들이 호들갑을 많이 떨고 있죠. 예.
구글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열심히 제미나이 3.0이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뉴스가 또 뭡니까?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레드 코드를 발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바짝 긴장했다는 얘기죠. 챗GPT의 사용자가 갑자기 뭐 6%가 줄었다, 뭐 이런 얘기를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GPT-5보다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훨씬 더 성능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미나이 3.0도 혁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뉴스를 하나 더 우리가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그락 5입니다. 그락 4까지 나왔죠. 근데 만약 그락 5까지 역시 또 기대 이하라면 AI의 발전은 잠깐 스탑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실리콘밸리에 AI 뭐 거품론이나 주식시장 붕괴론 같은 게 나오는 이유가, AI가 그동안 이제 오픈 AI나 구글이나 이런 데가 내놓는 새로운 AI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칼럼에 하지만 이 마지막 문단을 뭐라고 썼냐면, 하지만 GPT-5가 박사기자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입니다. 아주 AGI, 뭐 ASI라고 얘기하는 정말 세상을 깜짝 놀란 AI는 안 나왔지만, 오늘 현재 AI가 어떤 수준이냐면 IQ가 일단 148입니다. 그 다음에 박사학위자 수준인데요. 박사학위는 어느 분야 박사학위를 가진 기계일까요? 경영학, 물리학, 화학, 약학, 의학, 국문학, 영문학, 역사학, 경제학, 모든 학문에 박사학위를 가진 기계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GPT-5나 제미나이 3.0을 잘 쓰시면 그냥 수백 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IQ 148인 친구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AGI, 뭐 ASI 이래가지고 좀 호황된 걸 기다릴 때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잘 나와 있는 수백 개 박사학위를 가진 IQ 148인 AI를 잘 활용해야 될 때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국민 세금으로 소버린 AI를 추진하고 있죠. 5개 회사를 골랐습니다. 6개월에 하나 회사씩 떨어지는데요. 미국의 AI가 잠깐 이렇게 스탑하고 있다는 얘기는 한국한테는 축복이죠. 예, 한국이 이렇게 추격할 수 있게 된 것은 잘된 일이고, 이건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시작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어제 이상한 짓 했겠잖아요. 1년 전에. 그런 바람에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로 왔고, 이재명 정부가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이 이러한 소버린 AI를 가지고 추격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1월이면 한국의 업스테이지가 솔라라는 시스템이 GPT-5의 수준에 육박한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러면 GPT-5가 올해 8월에 나왔는데, 한국의 AI가 내년에 1월에 GPT-5가 된다는 얘기는 한국과 미국의 AI 격차가 한 5개월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거죠. 요즘 뉴스가 중국과 미국의 AI 격차가 3개월밖에 안 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제발 한국이 내년 1월에 업스테이지가 진짜 GPT-5 수준에 육박하는 IQ 148에 수백 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그런 AI를 한국이 개발할 수 있다면 정말 기분이 좋겠죠.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지켜보셔야 되고요. 지금 좀 뻥을 쳤던 사람들 있죠. ASI가 나오고 특이점이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약간 쏙 들어간다. 지금 이분들, 여기 이제 얀유쿤, 요거 좀 하겠습니다. 얀유쿤이라는 아주 AI 석학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메타를 떠났습니다. 왜? 현재 LLM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내가 연구를 좀 해야 될 시기다 하면서 이제 떠났고요. 더 비털 레슨이라는 글로 굉장히 AI 영향을 미친 리차드 서튼 교수도 LLM은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에릭 슈미트는 이제 슈퍼 휴먼 AI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샘 알트만도 지금 AGI는 별로 유용한 말이 아니다. 자꾸 AGI를 떠드는 무슨 그런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안드레아 카파시라고 역시 또 AI계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지난 10월 2일 날 Animals vs. Ghost라는 글을 써서 우리가 그동안 LLM으로 만든 것은 그냥 고스트에 불과하다. 예, 우리는 다람쥐 같은 동물 하나도 아직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고스트냐? 인간이 생성한 문서나 데이터로부터 통계적으로 모방하는 그런 존재 아니냐. 그리고 인간 데이터로부터의 불완전한 복제이고 인간 문서의 통계적 증류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의 허접한 진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에 대한 약간의 실망이 지금 돌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또 이런 게 나왔죠. 여기 젠슨 왕이 오른쪽에 그 사진을 보면 일론 머스크 소나기에 들어갈 정도의 컴퓨터를 선물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엔비디아 GDGX 스파크라는 컴퓨터인데 4,000불 정도 됩니다. 근데 요거 하나에 2천억 파라미터 AI가 들어간다는 거죠. 2천억 파라미터 AI가 들어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3년 전에 나왔던 챗GPT 초기 버전 GPT 3.5가 요 컴퓨터 하나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AI에 두려움을 갖고 있죠. AI가 엄청난 거대한 컴퓨터에서 운용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3년 전에 나왔던 그 챗GPT 3.5는 이제는 우리가 한 5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프로그램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 챗GPT 3.5는요, 앞으로 2년이 더 지난 5년 후에는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AI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잘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 컴퓨터에 깔아놓고 쓸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강력한 AI인 GPT-5도 2030년에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주장에 따르면 제가 계산을 해본 거거든요. 주변 분들이랑 같이 AI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계산을 해본 결과는 오늘 가장 강력한 AI인 GPT-5 정도는 2년 후에는 어디에 들어간다? 내 컴퓨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5년 후에 어디 들어간다? 내 스마트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I는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 누구나가 자기 컴퓨터나 자기 스마트폰에 깔고 쓰게 되는 그냥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이런 AI 개발의 민주화가 이제 시작되고 점점 AI를 인간이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AI 안 쓰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오늘 접속하신 분들은 굉장한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네요. 7시 반부터. 예. 근데 현재 원시인이 아니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AI와 음성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AI와 영상 대화는 해보셨나요? 예, 그래서 요 화면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요건 해보겠습니다. 딥리서치. 아무래도 이 정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요 여기 앞에 나온 지금 10개, 올해 2025년이 지나기 전에 이 10가지를 꼭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딥리서치 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한국의 나이스 평가 정보가 국외에 진출하고 싶어. 이 회사 같은 회사가 없는 나라를 찾고 싶어. 미국은 당연히 있겠지. 어디에 없을까? 그러면 우선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프랑스, 영국 등 세계 100여 개국을 다 찾아봐. 각 나라별 나이스 평가 정보와 유사한 기업을 최소 1개에서 5개까지 찾아. 없는 경우 진짜 없는지 아니면 없는 특별한 이유를 찾아봐. 이 자료에 기반해서 한국의 나이스 평가 정보가 진출할 국가를 5개 1등부터 5등까지 제시해. 그리고 그 등수가 왜 차이 나는지 제시해. 그리고 각 국가별 진출 전략을 제시해.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제시해. 극복 방안도 제시해. 만약 이렇게 사람한테 나이스 평가 정보 사장님이 나이스 평가 정보 직원한테 이렇게 요구했으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아마 회사 그만두겠다고 했을지 모릅니다. 굉장히 과도한 요구를 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AI는 이걸 합니다. 이런 게 딥리서치고요. 이렇게 했더니 AI가 몇 시간을 일했냐면 여기 보시면 3시간을 일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굉장히 중요한 정책 문제 같은 거를 질문을 굉장히 세게 걸어 가지고 리포트를 한번 작성하라고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얘가 한 15분 정도밖에 일 안 해요. 예. 근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시면 3시간도 일합니다. 제가 그동안 딥리서치를 이용한 기록 중에서는 가장 센 기록이었는데요. 이 리포트의 질과 수준을 보면요. 인간이 했다라면 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곱하기 10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시간. 그럼 하루에 만약 8시간 일하는 인간이라면 84, 32. 한 30일 이상, 35일 이상 해야 될 일을 얘가 3시간 정도의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성이 한 100배 정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 챗GPT랑 20달러짜리, 한 달에 20달러짜리 정도 쓰시면 됩니다. AI 서비스를 무료로 쓰시면서 AI 수준이 어쩌다고 얘기하는 건 좀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20달러짜리는 좀 써보시면서 요즘 대학생들이 얼마나 잘 쓰시는지 잘 모를 겁니다. 기성세대보다는 대학생들 20대가 더 잘 쓰고요. 그다음에 10대가 더 잘 쓰고 차라리 지금 초등학생들이 더 AI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성세대는 자꾸 AI가 없던 시절을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좀 옛날 얘기고 오히려 젊은 세대들은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스마트폰을 본 것처럼 태어났을 때부터 AI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MBC 방송국이 파리 올림픽 하이라이트도 그냥 방송사가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직접 하이라이트를 주문하는 시대가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북중미 월드컵은 이제 되게 하이라이트가 재밌을 것 같아요. 한국 경기 끝나면 바로 이강인 하이라이트 만들어줘. 손흥민 하이라이트 만들어줘. 어, 조현우 하이라이트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어, 소비자들이 생성해서 소비하는. 아까 딥리서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딥리서치라는 것은 독서와 출판의 경험도 굉장히 바꾸죠. 그냥 자기가 집어넣으면 어떤 책이 하나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소비를 한다는 건데 교육도 생성형 교육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김선달, 이몽룡, 박문수, 최진사, 아사달이 5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김선달이 아직 E와 F라는 시험 문제를 아직 안 풀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김선달한테 어떤 시험 문제를 추천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 보면 제일 실력이 비슷한 사람이 박문수인데요. 박문수가 틀린 문제가 E고요. F는 맞췄습니다. 가장 실력이 비슷한 친구가 맞춤 문제를 추천하는 게 좋을까요? 틀린 문제를 추천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화면이 되게 중요한 화면입니다. 예. 이 5명의 실력을 보시고 다섯 명한테 여기서 보면 이몽룡, 박문수, 최진사, 아사달은 문제를 다 풀었는데 김선달이 아직 안 풀었거든요. 김선달한테 어떤 문제를 추천하는 거냐면 김선달과 가장 실력이 비슷한 사람을 찾았는데 박문수입니다. 같은 문제를 틀리고 같은 문제를 맞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틀린 문제와 맞은 문제가 있다면 틀린 문제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AI가 학교에 도입되면 현장이 어떻게 좋아질까요? 네. 이제는 아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떻게 숙제를 하는지는 AI가 다 체크합니다. 그럼 인간 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멘토이자 자애로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패러다임이 모든 정부의 대민 서비스의 패러다임으로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부라는 게 뭡니까? 이러한 국민의 한 상태들을 다 관리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라면 결국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각각 학생들의 상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모든 대민 서비스의 패러다임으로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1차적으로 좌절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도 이제는 거버먼트 오피서가 아니라 서브먼트 봉사하는 오피스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이런 봉부론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한국경제신문에 썼는데, 그래서 이 정부, 이 다스리는 정자를 쓰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봉자로 거버먼트가 아니라 서브먼트라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사도인가요? 예, 여기 오른쪽에 그림이 이게 장사도라는 그 거제도 옆에 있는 섬에 갔더니 이런 조그만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더라고요. 예. 1948년 제정 헌법에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에 초등 무상 의무 교육을 법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 명의 학생이 있는 곳에는 학교를 세웠어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예. 그래서 이 장사도 같은 이렇게 아주 작은 섬에도 거기가 그 섬집 아기라는 노래가 만들어진 곳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작은 섬인데 이런 섬에 학교가 다 만들어졌다. 이것은 1949년에 이러한 소득 무상 의무 교육을 법제했던 그런 것이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AI로 우리나라를 굉장히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제도를 잘 만들어낼 것인가, 어, 이런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AI를 활용해서 또 AI 시대에 좋은 제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AI 경제를 이끌어갈 그 새로운 제도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터넷 경제를 이끌어간 새로운 제도는 뭐였을까요? 이거였습니다. 키워드 검색 광고.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서 만약 꽃배달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꽃배달 회사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꽃배달 회사를 클릭하시면 네이버가 얼마 벌어가는지 아세요? 클릭당 꽃배달의 경우는 5,000원 정도를 벌어갑니다. 네이버가. 왜 꽃배달 회사는 5,000원을 낼까요? 네이버에? 고객 한 명을 찾기 위한 거죠. 꽃배달을 나한테 주문할 고객을 찾기 위해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고객이 내 홈페이지에 가는 것만으로도 5,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당시에 라식이란 키워드가 얼마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라식이란 키워드가 강남 아이언스 한가는 8,830원에 사고 있습니다. 세비 단가는 8,820원. 2007년 3월에 라식이라는 키워드가 검색된 횟수가 19만 번입니다. 만약 18만 번의 클릭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여기다 8,000원을 곱하면 한 14억 정도. 14억 정도가 2007년 당시에 라식이란 키워드로 포탈들이 돈을 벌어간 금액이라고 언뜻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키워드 검색 광고인데요. 이걸로 지금 구글이 현재 1년에 400조를 벌고 있고 네이버가 이걸로 4조를 벌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5년간 인터넷 경제를 뒷받침한 건 이 하나의 제도였습니다. 홈페이지 개발은 현재 얼마인지 아세요? 클릭당 10만 원입니다. 가장 제일 비싼 키워드가 얼마냐면요. 마약 전문 변호사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 네이버나 구글에서 마약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신 다음에 거기서 디스플레이된 로펌을 만약 클릭하시면 클릭당 60만 원을 냅니다. 로펌이. 한 번에 클릭에. 그래서 오늘 만약 장난스럽게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마약 전문 변호사 검색하신 다음에 클릭해 주시면 네이버가 여러분들 덕분에 60만 원을 벌어갑니다. 이런 게 키워드 검색 광고인데요. 인터넷 경제를 이끈 여러 가지 비즈니스 메소드 특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엄청난 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세상에 엄청난 그러한 혜택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제도,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누가 만드느냐, 어느 나라가 더 먼저 만들고 어느 창업가가 먼저 만드느냐의 경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AI 시대에 누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거죠. 제가 연구한 거는 AI 에이전트가 이러한 여러 택시 앱을 불러가지고 자기한테 가장 맞는 택시를 잡는 이러한 AI 에이전트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한국에서는 이런 플루이드 GPT라는 회사가 나와서
최근에 AI 챔피언 대회에서 1등을 해서 30억의 상금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 어떤 앱을 이제 말로 불러내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또 이런 서비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AI가 여러분들께서 AI 아바타를 만들면 얘가 이제 자문도 하고 강의도 하고 챗봇이 돼서 나 대신 이제 돈을 버는 건데요. 저도 이번 이제 1-2월 방학 때 이걸 좀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만들면 저는 제 개인은 말레이시아어를 못하고 태국어를 못하고 대만어를 못하고 일본어를 못하니까 자문을 하기가 어렵죠. 저의 이 바이올로지컬한 바디는 자문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어적 한계 때문에. 그다음에 육체적 한계도 있죠. 하지만 저의 AI 에이전트 아바타를 만들면 얘가 전 세계 사람들과 24시간 365일 대화하면서 1시간 얘기하는데 한 1달러를 만약 받는다고 치면은 얘가 하루에 만약 100명과 1시간 동안 얘기하면 100달러를 벌겠죠. 1시간에 제가 10달러의 가격을 설정해 놓으면 100명과 얘기하면 얘가 하루에 1000달러를 벌 겁니다. 저는 얘를 잘 만들어 놓기만 하면 이제 얘가 돈을 버는 거죠. 뭐 저의 꿈입니다. 제가 수많은 이런 오프라인 강의나 온라인 강의를 하면 제가 지금 벌써 30분 정도 강의했더니 목이 막 아픈데 제 몸이 축나죠. 근데 몸이 축나지 않고 제가 AI 이런 아바타를 잘 만들면 혹시 얘가 저한테 돈을 벌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돈을 버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저의 AI 에이전트가 수백 개의 나라의 사람들과 동시에 일을 한다는 게 더 중요하겠죠. 제가 9월 달에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을 뵌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9월 3일부터인가 조선일보가 모든 기사를 AI로 번역해서 영어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조선 데일리라는 서비스가 생겼어요. 홍준호 발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조선일보가 뉴욕타임스를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동안 조선일보의 핸디캡은 영어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사를 써도 뉴욕타임스의 영어에는 이길 방법이 없었다. 근데 지금 업스테이지라는 회사와 제휴해서 이제는 모든 기사 하루에 500건인가 600건의 기사를 다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동아시아의 어떤 고급 정보는 전 세계 사람들이 조선일보를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태국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모든 기사를 이제 태국어로 번역을 해달라. 그래서 그 태국어 서비스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예전에는 이런 거 하나 하려면 굉장히 큰 부담이고 돈이 들었는데요. 이제는 AI 회사와 제휴해서 AI 회사도 윈윈 관계를 가져가면서 이러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또 굉장히 자기 자신, 이 조선일보라는 회사가 이제 글로벌 미디어로 확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이고요. TBS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한국이 요즘 한류나 여러 가지 그런 기회가 있는데 한국은 이 AI를 활용해서 훨씬 더 잘 글로벌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경제 주체를 매칭하는 AI 에이전트 이런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이런 메타 에이전트 하나가 다 독식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AI 에이전트가 앞으로 존재하게 될 것인가라는 어떤 경제사회적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1940년대에 공산주의가 창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는 공산주의가 다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뭐 해방 공간에서 사실 똑똑한 분들이 대부분 좌파 좌익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학과 과학이 발전하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그냥 잘 정해주면 공산당원들이 잘 정해주면 사회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분이 많았죠. 하지만 당시에 하이에크는 사회주의는 계산이 불가능하다. 엘리트들이 서로 얘기하는 걸로 수학적으로 짜준 것만으로는 경제를 운용할 수 없고 결국 공산주의 사회는 망할 거라는 주장을
1940년대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아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그것이 증명돼서 1990년대, 80년대 말에 동구권의 공산주의권이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AI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AI가 나와서 앞으로 모든 걸 AI가 할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직업을 잃을 거야. 그래서 AI 세금을 걷어가지고 AI 세금으로 이제 그냥 기본소득을 제시해야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좀 좌파에 경도된 우리나라 학자들도 유튜브에 나와서 또는 학자나 뭐 흔히 말하는 586, 똥86들이 AI로 다 직업이 없어진다고 많이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젊은 사람들을 되게 기죽이는 일이죠. 굉장히 해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어떤 그런 이재명류의 어떤 기본소득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그런 관점에서 AI로 기본소득 시대가 올 거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진짜로 올 수도 있죠. 하지만 안 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하이에크의 생각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약간 착각을 하는 거죠. 40년대 과학기술의 발전이 공산주의 계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AI의 발전이 그런 계산을 다 AI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이에크에 더 편을 들고 있습니다. 또 박세일 교수님도 우리 박재한 이사장님도 다 그 계통을 밟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 자유주의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각 개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를 존중해야 되고 그들 간의 어떠한 정보 교환과 계산과 시장에서의 어떤 행위와 협상 을 통해서 사회가 운영되는 것이지 거대한 AI 하나가 모든 인간의 그 다양한 욕구를 계산해서 충족해 줄 것이다. 그런 것들은 이제 환상이라는 거죠. 여기 제가 이 그림을 보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 AI 에이전트를 앞으로 활용하게 될 것인데 그런 AI 에이전트가 어떤 강력한 AI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여러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메타라는 회사 아시죠? 메타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퍼스널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각각의 개인이 슈퍼 인텔리전스가 된다는 거죠. 어떤 하나의 그 지배적인 AI가 나타나서 다 나머지 모든 개체는 수동적인 피지배 계급으로 만들 거라는 세상의 전망이 하나 있고 상당히 좌파적인 전망이죠. 제프리 힌튼이 지금 딥러닝의 아버지인데요.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았죠. 근데 제프리 힌튼이 완전히 극렬 좌파입니다. 그 아버지나 그 조상, 그 가족 자체가 좌파예요. 그래서 제프리 힌튼의 얘기를 우리가 걸러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프리 힌튼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서 그분의 말을 이제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좌파들은 좌파인 줄 알면서 제프리 힌튼을 숭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프리 힌튼은 그래서 그 많은 발언에서 보면 기업을 굉장히 악마화하는 발언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프리 힌튼의 발언을 그대로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분은 수학과 뇌과학이나 인공지능에서의 대가지만 사회 경제적 인식은 이제 좌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얀유쿤이라고 아까 메타를 떠난 얀유쿤은 상당히 우파적입니다. 그다음에 마크 주커버그, 그다음에 또 스탠포드의 앤드루 웅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중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조슈아 벤지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도 상당히 좌파적이고 제프리 힌튼이 좌파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대가들의 어떠한 의견을 들을 때도 조금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같이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 말이라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면 저는 그건 어떤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들도 다 틀릴 수 있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도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노벨상 받은 사람의 의견이다라고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노예적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프리 힌튼 제가 여기 이분이죠. 좀 훌륭한 분이긴 한데 너무 이제 꼴통좌파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체력의 한계를 산업혁명이 없앴다면 지적 능력의 한계는 AI가 없앨 것이다. 뭐 이런 말은 좋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AI의 힘을 빌려서 이제 노벨상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아까 인간의 능력이 이제 100배 이상 증강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시대도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습시키지 말고 맥락을 설명하다라는 글을 쓴 이유가 2025년 현재 필요한 인재는 이런 창의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반복적 실험이나 작업은 AI한테 시키고 인간은 전략 설계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검증하고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 연구 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과학기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책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 기업의 조건이라는 글을 또 전자신문에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AI 시대는 결국 인간이 중요해집니다.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인간의 능력이 증강되는 시대다. 아까 퍼스널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마크 주커버그의 어떤 비전에 저는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강력한 슈퍼 인텔리전스 하나가 나와서 다른 인류를 다 피지배자로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각 인류가 굉장히 증강되는데 중요한 건 이걸 증강하지 않는 인류가 있는 거죠. 아무리 AI가 중요하고 좀 발전상을 얘기해도 그냥 외면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제가 봤을 땐 매년 한 3.3% 정도의 AI 능숙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국가적 정책은 국민들이 얼마나 AI를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자기의 업무와 또 우리나라 모든 국공립연구소 이런 것들 다 AI 퍼스트 조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비판했지만 민주당이 AI를 한다면서도 AI 디지털 교과서를 좌절시키는 걸 보면 이번 정부도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경제정책은 더 엉망인 건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AI 시대에 우리 국민들의 지적 자본이라는 것은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구조적 자본, 상징적 자본, 문화 자본, 매력 자본 이런 것들을 다 증진시켜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적 자본이 높은 인간일수록 AI를 더 잘 사용하기 때문에 더 좋은 생산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AI 시대에 또 교육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AI는 수포자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지만 AI에 많은 사람들이 과의존하면서 사고력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에 따라서 유연해야 되고 사람들을 아이들을 AI를 잘 활용하면서도 내면화에 테스트해야 되고 잘못된 내면화가 된 건 아닌지 비판적 능력을 강화시키는 메타 사고가 필요하고 이런 비판과 검증을 통한 종합화 능력 그다음에 AI한테 계속 적절하게 사람이 개입하는 또 휴먼 인더 룹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교육해야 되는 그러한 새로운 교육의 딜레마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에 이창호 구단을 이기는 인공지능 바둑 시스템이 개발될 거라고 논문에 쓴 적이 있는데요. 결국 2016년에 9년 전입니다, 벌써. 알파고가 나와서 이세돌 구단을 이겼습니다. 내년이 이제 알파고 나온 지 10년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신진서 구단, 세계 챔피언이죠. 이 신진서 구단은 AI를 스승으로 삼아서 세계 챔피언이 됐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랑 내년에 알파고 10년 전 버전이랑 경기를 또 한다고 지금 뉴스가 나온 게 있죠. 구글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세계 챔피언인 신진서 구단과 10년 전의 알파고 버전이 이제 내년에 바둑을 둘 것 같은데요.
바둑이 인공지능이 바둑에 도입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바둑이 망했다고 얘기했죠. 근데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둑은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둑은 오히려 민주화됐다라는 거예요. 동아시아 유학을 오지 않아도 이제 최고수가 가능해졌어요. 왜? AI를 집에다 깔아놓고 바둑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바둑 세대는 AI 거부감이 없고 AI가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입장에서 아무 느낌이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샘 알트만이 얘기하는 온화한 특이점이라는 개념인데요. 경이로움이 곧 일상이 되고 일상이 기본값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둑계의 고민은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모든 부문에 AI가 도입될 때 AI를 거부하는 일은 아마도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한 목소리를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 누군가는 AI를 잘 활용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 분야가 AI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일은 벌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다음에 바둑이 AI의 바둑이 적용됐을 때 바둑 1.0 시대에는요. 모든 바둑 기사가 AI가 두라는 대로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석에 1수부터 50수 정도까지 바둑이 다 똑같았대요. 그러니까 바둑은 망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요 슬라이드는 장강명 작가의 먼저 온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11세까지 벌써 나왔다고 하네요. 10,000권 이상이 팔렸대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책을 낸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러웠는데 책을 잘 썼습니다. 왜 잘 썼냐? 전혀 AI에 의존하지 않은 책을 썼어요. 예. 어떻게 했냐? 프로 바둑 기사를 다 인터뷰했어요. AI가 도입되고 나서 바둑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AI는 절대 쓸 수 없는 글을 썼죠. 어쨌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바둑 2.0 시대가 왔는데 바둑 AI 2.0 이건 뭐냐? 사람들이 AI를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AI가 권고하는 수 중에서 자기가 이해가 되고 자기 취향에 맞는 수를 고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어떤 산업에 AI가 도입되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적응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ATM이 보급됐을 때 다 은행원이 실직할 거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됐죠? ATM이 도입되는 바람에 은행의 지점 비용이 운영 비용이 절감돼서 지점이 확대해서 오히려 고용이 창출됐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옛날에는 비행기 한 대당 서너 명이 일을 했는데요. 1980년대만 해도. 기술 발전으로 이제는 비행기 한 대당 2명만 탑니다. 파일럿이. 그래서 조종사들이 앞으로 직장을 다 잃을 거라 그랬는데 오히려 항공 여행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왜? 비행기 운영 비용이 싸졌기 때문에. TV가 보급됐을 때 영화가 종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TV로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보면서 영화관에 더 많이 가게 됐다라는 거죠.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마부가 실직할 걸 걱정해서 영국에선 적기조례가 생겼죠. 적기조례가 뭐냐면 자동차에다가 빨간 깃발을 달아가지고 그 빨간 깃발을 단 자동차는 마차를 앞서갈 수 없는 그러한 법이 영국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선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었고요. 그 자동차 산업이 미국으로 가서 결국은 포드 자동차가 나오고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서 번성했는데 자동차로 인해서 나온 직업은 마부의 직업보다 훨씬 더 많아졌겠죠. YMCA가 당시에 마부를 운전사로 전환시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했더라고요. 1900년도 초반에. 예, 결국 중요한 것은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등장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가 직업을 잃었나요? 제가 여기 사진예술의 역사나 사진의 작은 역사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당시에 대부분의 화가는 사진사로 변신해서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나옵니다. 지금 AI로 직업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근시안적이고 단기간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가 등장해서 나온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의 유튜버들도 다 사실 카메라가 만든 직업이죠. 그럼 카메라가 만들어지긴 200년 전에 카메라로 인해서 유튜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는 계속 현재 상태의 진화 발전에 의해서 미래가 계속 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생각들에 대한 그래서 AI가 일자리를 만드는 원리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제본스 역설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AI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되면서 오히려 더 새로운 산업이 나오고 새로운 직업이 나올 것이고 세렌디피티 효과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운 좋은 발견이 나올 것이고 발전하는 AI를 활용하는 일자리 또 AI가 여전히 못하는 일자리 또 AI 자체를 관리하는 일자리 이런 수많은 일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GI 시대가 돼도 우리가 달나라에 아직 갈 수가 없고 만병통치약이 아직 없고 사람의 마음을 여전히 알 수 없고 지구에 더 많은 곳을 여행하고 싶을 것이고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아름답게 살고 싶고 더 건강하게 살고 싶고 더 즐겁게 살고 싶고 하기 때문에 AI 시대에도 이렇게 우리의 욕망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역병을 극복하는 호모사피엔스가 앞으로 불멸과 행복과 신성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라고 얘기한 유발 하라리의 이 호모데우스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AGI, ASI가 나와도 인간은 아직 충족시키지 않는 못한 욕망들이 남아있고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오래 살고 싶고 더 이쁘게 살고 싶고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더 신처럼 많은 것을 누리면서 많은 것을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알고 전지전능과 무소불위라는 그러한 욕망을 계속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산업과 일자리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AI 정책 얘기인데요. 이것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스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1분 사이에 어떤 슬라이드가 있었는지만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AI가 글로벌 빅3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연합학습을 써야 되고 연합 데이터 뱅크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런 프라이버시 데이터 저작권의 보호와 AI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이 옥스포드대 카리사 벨리지는 인간의 장기나 투표권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처럼 인간의 데이터도 사고 팔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멋진 얘기죠. 예. 그러면 이런 카리사 벨리지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도 AI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연합 학습이다. 저는 이런 자본주의라는 것이 은행의 발전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은행이라는 게 뭡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빌려줄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고도 돈이 거래되는 곳이 은행이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필요한 AI 회사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개인 기업 정부가 만나지 않고도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연합 데이터 뱅크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만드는 나라가 가장 AI를 꽃피우는 나라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AI를 만드는 그런 AI 원천 산업, 오픈 AI 같은 회사죠. 그다음에 AI를 활용하는 AX 공급 산업, 그다음에 AI를 정말 활용해서 생산성을 내야 되는 기존 기업. 이러한 세 가지의 경제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경제 주체를 어떻게 잘 펀딩하면서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적 그 문제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공립연구소는 다 AI 퍼스트 R&D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산성이 100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AI 시대의 어떤 정부의 핵심 요소와 역할과 분업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 여론과 정책의 자동 분석, 정책 프로세스에서도 AI를 활용해야 되고 우리 한 번 더 선진화 재단도 사실은 오늘 오신 분들이 너무 감사한데 이 AI를 숙지하시고 활용하셔서 이제는 정책을 우리가 만들고 배포하고 토론하는 것들도 다 AI를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AI를 활용한 정책 싱크탱크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장표입니다. 저는 뭐 더글라스 노스주의자고 하이에크주의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노스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 이 재산권 보호와 활용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줄이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 이걸 실증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노벨상을 받은 데런 아제모글루, 제임스 로빈슨, 사이먼 존슨이 이 더글라스 노스의 뭐 제자들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3번을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더글라스 노스의 얘기를 계승하면서 포용적 제도를 만들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좋아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데 이게 사실 작년 노벨 경제학상의 주제잖아요. 예,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미국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이유는 노예들의 그 에너지를 국민으로 만들어내서 더 많은 참여를 일으켰을 때 미국이 더 부강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 제가 보는 모든 정책 패러다임은 사실 요 1, 2, 3, 4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산권을 잘 보호하면서 활용을 높이고, 어떻게 그 과정에서 거래 비용을 줄이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참여 주체를 확대하는 포용적 제도를 갖추면서 그 참여 주체의 지적 자본을 개발할 것인가. 그런 것이 사실 제가 보는 모든 정책 분야의 하나의 패러다임이고요. 예,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AI 시대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